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전쟁과 무기체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고대 그리스는 에게 문명 지역이죠. 여기 에게해가 있고요.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트로이 문명, 여기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죠. 그리고 크레타스메스의 미노스 문명 또는 미노아 문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크레타 문명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기 스파르타와 아테네 등을 비롯한 펠로폰네소스 반도 지역의 그리스 지역이죠. 미케네 문명이 발전을 했죠. 이걸 우리가 고대 그리스라고 흔히들 이야기하고요. 자, 이 그리스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산악 지역으로 해서 수많은 도시 국가가 자연스럽게 밀집한 이런 형태로 형성이 되었죠. 이 도시 국가는 시빌 스테이츠, 우리가 말하는 폴리스죠, 폴리스. 그래서 이제 농토가 한정이 되어 있고요. 또 바다를 통해서 이 식민지 건설에 주력을 했죠. 그래서 BC 8세기경부터 시민 공동체 성격인 이 폴리스가 형성이 되어서 시민 정치와 참정권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활성화되었죠. 자, 이러한 그리스 문명은 유럽 문명의 원조가 되었고요. 현대 민주 정치의 기원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죠. 물론 오늘날의 민주 정치와 그리스의 민주 정치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지만 어쨌든 민주 정치의 기원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시의 대표적인 도시 국가가 바로 이 아테네죠, 여기 아테네와 그리고 스파르타 지역이었죠. 고대 그리스가 또 이제 여기 위에 북쪽에 있는 이 마케도니아라는 조그마한 폴리스가 있었어요. 이 마케도니아가 이제 결국은 패권이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넘어가죠. 그리스의 패권이. 그래서 필리포스 2세, 즉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죠. 마케도니아를 강한 어떤 도시국가를 키워서 결국은 그리스를 거의 통일을 합니다. 자, 이 시기에 그리스를 대표하던 도시국가였던 이 아테네는요, 해군력을 바탕으로 성장을 했고요. 스파르타는 이제 지상군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했죠. 자, 이 두 도시국가는 스파르타와 아테네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어떤 폴리스의 맹주 역할을 했던 이 두 도시국가가 결국은 BC 492년부터 480년까지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 페르시아 전쟁을 같이 치릅니다. 연합을 해서 여기에 이제 동쪽에 당시에는 오른쪽에 시리아, 오늘날의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이 되어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3차에 걸쳐서 이제 침략을 합니다. 요게 이제 1, 2차, 3차에 걸쳐서 페르시아가 침략을 했지만 결국은 그리스를 정복을 하지 못했죠. 물론 페르시아의 전쟁 목적은 그리스 정복이 아니라 그리스 길들이기의 일종이었죠. 그래서 여기 이 검정색으로 된 표시는 1차 침입의 경로고요. 실패했고요. 2차 경로 이렇게 들어왔고요. 또 3차 침입을 했죠.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페르시아 전쟁을 그리스 아테네와 펠로폰네소스가 연합을 해서 전쟁을 치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로 페르시아 전쟁에서는 같이 싸웠지만은 점차 내부적으로 패권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이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에는 장시간에 걸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여기가 스파르타고요. 그 다음에 아테네죠. 이 아테네는 이제 해양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일대의 도시국가들을 연합을 해서 이 델로스의 동맹 기금을 여기에 보관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델로스 동맹을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스파르타는 여기 뭐 코린토스와 또 아르고스, 또 여기 필로스, 뭐 이런 어떤 지역을 규합을 해서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형성합니다.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죠 여기가. 그래서 이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 즉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패권으로 하는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결국은 충돌을 해서 결국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27년 동안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결국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통해서 스파르타가 결국은 그리스 지배권을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의 여파와 그리고 또 독선적인 이 스파르타의 인구 정책, 그리고 강력하지만은 고집스러웠던 이 지배력이 결국은 같은 동맹이었던 테베, 여기 테베 도시국가 있죠. 이 테베가 결국은 스파르타와 같이 전쟁을 하고 오랫동안 동맹국가였는데 이제 테베가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테베가 세력을 키워서 마케도니아에 결국은 이 테베가 스파르타를 무너뜨리죠. 무너뜨리고 결국은 이 테베도 북쪽에 있는 이 마케도니아 앞에서 설명한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마케도니아에게 결국은 또 패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죠. 이 마케도니아가 이제 그리스를 통일할 무렵에 또 유럽에서는요 로마 제국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로마는 BC 6세기경에 이탈리아 반도에 조그만한 하나의 그 도시국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BC 493년에는 라틴 도시들과의 동맹을 통해서 팽창을 시작해서 BC 272년경에 이탈리아를 통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지중해마저 장악하는 이런 패권을 이제 구가하게 되죠.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고요. 로마죠. 로마가 여기 있고요. 여기 이제 그리스 지역이고요.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통일을 하고 여기에 이제 BC 493년경에 이제 로마가 이제 팽창을 해서 BC 272년에 이탈리아를 통일을 하게 되죠. 로마 이탈리아를 통일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중해 당시에 패권을 누리고 있었던 이 카르타고죠. 카르타고가 이 지중해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지중해 일대 패권 국가였고 로마와 경쟁하는 국가였죠. 이 카르타고마저 이제 무너뜨리죠. 이게 바로 포에니 전쟁이에요. 이 포에니 전쟁에 우리 유명한 한니발의 칸나의 전투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전쟁사가 있죠. 그래서 이 로마 지배하에 평화를 달성을 하게 되죠. 카르타고를 무너뜨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것을 팍스 로마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팍스 로마나 로마 지배하의 평화를 달성하고 BC 27년에는 이 아우구스투니우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선포를 하죠. 요게 이제 BC 27년이에요. 로마 제국을 선포하고 이후에 이제 이 로마는 그리스 문화를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흡수하고 라틴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200여 년 동안에 걸쳐서 이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죠. 그렇지만 AD 395년에 이제 동서로마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서로마는 476년에 결국은 서고트족의 용병 대장인 오도아케레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동로마는 이제 비잔틴 제국으로 개성이 되죠. 오늘날의 그 터키 지역입니다. 이스탄불이죠. 오늘날 뭐 이스탄불이라고 그러지만 과거에는 그게 이제 비잔티움이었죠. 비잔티움.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결국은 동로마가 천도를 해서요. 1000년 동안 거기서 문화를 꽃피웁니다. 이걸 우리가 비잔틴 제국이라고 그러고요. 1000년 동안 이 비잔틴 문화를 완성을 하죠. 그러나 결국에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오늘날 이제 터키가 결국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비잔틴도 이제는 이스탄불로 이렇게 도시 명칭도 바뀌고요.
기독교 국가에서 이제 무슬림 국가로 이슬람국으로 이렇게 이제 결국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로 이슬람권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그리스는요, BC 7세기경부터 이 밀집 횡대 내용으로 적을 향해서 돌진하는 전술 집단을 편성했죠. 이걸 우리가 이제 팔랑스라고 합니다. 팔랑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그리스의 팔랑스와 또 로마는 우리가 리지언, 뭐 영어로는 리지언, 뭐 한글로는 우리가 레기온이라고 이래 번역을 하는데 보통 이제 로마 군단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것도 하나의 그리스의 팔랑스와 같은 방진의 형태예요. 밀집 대형의 형태죠. 레기온. 그래서 이 그리스의 팔랑스와 로마의 레기온이라는 이 방진전술은 결국은 방진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5와 열을 기본으로 하는 이 사각형을 형성해서 이 8열을 기본으로 했어요. 그래서 8열을 기본으로 해서 뭐 4열과 12열 등의 횡대를 유지하면서 이제 주로 전투원들은 이제 중장보병이었죠. 중장보병은 우리가 흔히 호플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뭐 자세하게 우리가 호플라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호플라이트 중장보병들이 이제 주력이었고요. 주로 청동투구와 철창, 당금, 흉갑, 갑옷이죠. 그 다음에 정강이 덮개, 방패 등을 휴대해서 전투에 임했죠. 이 방진 전술은요, 앞에서 이야기한 로마의 팔랑스나 다시 그리스의 팔랑스나 로마의 리지언, 로마 군단과 같은 이런 방진 전술은 주로 이 방어 위주의 작전 형태이고요. 그리고 방패로 벽을 쌓아서 이 전투를 했죠. 그래서 기동력보다는 이 충격력을 중심으로 전투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방진을 통해서 이제 전진을 하는 위주로 전투를 수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적 우위가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는 방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요. 특히 이제 예비대를 보유하지를 않고 단판으로 승리를 결정하다 보니까 이 기병과 경보병 그리고 척후병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죠.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활과 공성 무기가 상당히 발달했고, 또 당시의 군대는 직업 군대가 아니라 또 생업에 종사하는 민병대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전 위주로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중장보병 호플라이트의 모습이에요. 청동투구를 썼죠. 여기 청동투구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긴 창을 가지고 있고요. 방패를 왼손에 휴대하고, 그 다음에 갑옷을 입었고, 정강에는 보호대를 착용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중량이 많이 나가죠. 그래서 이제 중장보병이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요. 이제 경보병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갑옷을 입지 않아요. 물론 이제 창하고요, 방패하고는 들지만 이런 무거운 갑옷은 입지를 않죠. 그래서 경보병과 구별을 되죠. 우리가 이를 중장보병이 바로 이게 주력 전투원인데 호플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요게 헬멧이죠. 헬멧. 청동투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청동으로 만든 브론즈 브레스트 플레이트, 갑옷이죠. 갑옷. 약 50 내지 60파운드 정도가 나갑니다. 굉장히 무겁죠. 그리고 요게 이제 그리스 방패죠. 방패고요. 그 다음에 늘 오른쪽에는 또 당금을 찹니다. 당금을 차고 긴 창을 가지고 있죠. 롱 스페어를 갖고 있고 당금을 차는데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무릎에는 쉰가드, 쉰 프로텍션을 차고 있죠. 자, 이 모습이 전형적인 호플라이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방패를 우리가 호플론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호플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이 호플라이트 중장보병이 1인당 전투 정면은 어깨와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약 90cm 정도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연주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방진, 대형이 전진을 하는 것이죠. 뭐 사료에는 뭐 플루트 연주에 맞춰서 갔다고 하는데, 글쎄요. 어쨌든 뭐 기록에는 플루트 연주에 맞춰서 전진을 하다가 적의 궁수, 즉 활이죠. 궁수 사정권인
100 내지 150보에 다다르는 순간 돌격을 하는 이런 전투 방식이죠. 그리고 왼팔에는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방패를 휴대하고요. 그 다음에 왼팔에 휴대한 이 방패 호프론이죠. 호프론은 자신도 방어하고 또 옆에 전우를 보호하기 때문에 결국은 오른손에 잡은 총으로 적을 공격하는 형태로 전투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편으로 갈수록 이제 용감한 병사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오른쪽에서 먼저 공격을 시도하는 이런 형태로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스의 일개 팔랑스는 한 8,120명, 중보병이 한 4,096명, 경보병이 3,000명, 기병이 1,024명에서 오늘날 한 일개 사단 규모 정도로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로마의 그 군단은 리지언은 보병이 한 4,200명, 기병이 300명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고요. 주 무기는 이제 아주 짧은 검이죠. 칼인 이런 글라디우스나 푸지오를 휴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글라디우스, 푸지오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글라디우스예요. 글라디우스고요. 그리고 이게 푸지오죠. 이런 짧은 칼을 이제 쇼스월드죠. 이 쇼스월드인 글라디우스나 이 푸지오를 휴대한 상태에서 투창으로 이제 던지는 것이죠. 앞에서 여기 보면 오른쪽에 긴 창이 있죠. 이 창을 대일에 이제 던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방패로 밀어붙이면서 당금으로 이렇게 이제 적의 목을 베고 사지를 절단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근접전투, 즉 백병전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팔랑스, 즉 방진의 전술의 제한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요, 이 밀집 대응이다 보니까 융통성과 이 기동성 측면에서 많은 제한점이 발생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긴 창과 갑옷 이 투구로 청동 투구로 중무장을 하다 보니까 기동력이 굉장히 떨어졌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장거리 전투는 불가능했습니다.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기동성도 약했을 뿐만 아니라 또 보급 지원마저 이렇게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야지나 하천선 이런 데에서는 전투가 거의 불가능했죠. 자, 이러한 어떤 제한점들 때문에 만약에 적이 기습을 하게 되면 이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이 배후 공격에 매우 취약한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작전 수행 강에도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리고 전투 대응의 중심이 마비되게 되면 쉽게 붕괴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한니발이 이 대표적인 한니발의 칸나의 전투에서 이러한 제한점들이 여실히 이제 드러났죠. 자, 이 칸나의 전투는요, 우리가 대표적인 그 포위 선멸전의 대표적인 하나의 전쟁사 사례로 많이 예를 들죠. 이 칸나의 전투 또는 칸네 전투라고 하는데요. 이 로마하고 카르타고의 전쟁이죠. 우리가 아까 앞에서 설명한 그 지중해 패권을 둘러싸고 로마와 당시에 지중해 패권을 둘러싼 패권자였던 강대국인 카르타고와 격돌을 한 전쟁이 포에니 전쟁이라고 했죠. 자, 이때에 포에니 전투를 하면서 한니발의 군대가 결국은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요.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로 진격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면요, 얼마나 대단했냐 그러면요, 이 한니발이 여기가 로마잖아요. 여기가 로마고 여기가 카르타고예요. 여기서 여기 이 알프스 이 산맥을 넘습니다. 대부대와 코끼리 부대를 데리고요. 그리고 로마로 뒤에 배후로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칸나에, 여기 칸나이죠, 칸나에. 여기가 칸나예요, 칸나에. 여기서 전투를 벌여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로마군이 완전히 참패를 하게 되죠. 얼마나 이 대담한 어떤 전술을 구사했느냐 하면요,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이 칸네 전투는요, 당시 이제 이 로마군은 지연 전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던 이 파비우스 장군이라는 게 있었는데, 파비우스 장군을 강제로 로마 원로원에서 해임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후임으로
이 파울루스와 바로 집정관을 이제 후인으로 지명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이 집정관에 하루씩 교대하는 그런 지휘하는 체제를 수행하면서 로마의 어떤 취약점을 드러냈었죠. 자, 한니발은 이러한 취약점을 간파를 하고 잘 활용을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방진 전술의 어떤 제한점도 잘 이용하고요. 그리고 이 두 명의 장수가 결국은 지위의 통일 문제에 있어서 전쟁의 원칙을 위반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활용을 하죠. 자, 이 로마 시대의 군사 전략은 이 도로망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기동 전략 이런 것들이 발달하긴 했지만요. 결국은 여기에 보면 이 로마의 방진이에요. 이 빨간 색깔이 로마의 하나의 밀집 대형이죠. 우리가 사각형으로 형성된 밀집 대형인데요. 자, 카르타고군은 마침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대형을 편성을 합니다. 자, 마치 우리 한산대첩의 이순신 장군의 하깃진 전법과 같은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양쪽에는 강한 기병을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이 중장보병, 카르타고의 중장보병이 이 로마 군단의 중앙을 집중적으로 쐐기를 박으면서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형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 군들은 꼼짝없이 이 중앙군에 의해서 완전히 고착 견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때에 양측에서 기병들이 공격을 해서 결국은 로마의 이 군단의 어떤 대형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 대형이 중앙에 있는 이 대형이 압박을 받으니까요. 결국은 양쪽에서 기병이 공격을 하니까 이 대형이 이제 붕괴가 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의 여기 기병들이 이제 결국은 후퇴를 합니다. 빨간색 기병이죠. 후퇴를 하는데 한니발의 기병이 보통은 이제 추적을 해서 결국은 경멸을 하는 게 기본적인 전술인데요. 한니발은 이 기병들을 다시 로마의 기병을 추격하지 않고요. 바로 로마의 군단 쪽으로 공격의 방향을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배후에서 이 카르타고의 기병들이 로마의 중장보병 호플라이트를 대형들을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하죠. 화살표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에 전방의 보병들에 의해서 V자가 안으로 오므라지면서 이렇게 포위망을 형성하고 뒤에서는 테러를 결국은 이 기병들이 차단을 해서 공격함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로마가 괴멸당하는 이 전투가 바로 칸나의 전투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 선멸전의 대표적인 우리 전투 사례로서 전쟁사를 연구할 때 많이 예를 드는 전투 사례이죠. 이런 방진 전술 대형을 편성해서 하는 전투는 상당히 이제 기동성이 약하고 또 이러한 어떤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이걸 병력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뭐 예비대가 편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장 보병들이 대형을 형성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형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죠. 그런데 이 대형이 무너지거나 붕괴하게 되면 뭐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방진의 제한성 때문에 나중에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개혁을 로마가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한니발은 이러한 어떤 방진 전술의 제한점들을 100% 활용을 해서 칸나에서 로마군을 완전히 섬멸하는 것이죠. 자, 로마군은요, 이 17세에서 45세의 남자는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46세가 넘으면 이제 그때는 예비군으로 복무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경장보병, 즉 경보병이죠. 경장보병, 중장보병이 있죠. 이 경장보병은 주로 평민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민들이 이제 돌팔매와 슬링이죠. 돌팔매와 또 칼, 금, 그 다음에 4개 내지 5개의 필름이라는 투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원형 방패를 휴대케 하고요. 이 경보병은 이제 역할이 이 적의 전방을 이제 교란하는 거예요. 투창으로 적의 전방을 교란해서 후방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전방을 교란 후에는 바로 후방으로 철수하는 이런 형태의 임무를 수행했죠. 자, 필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조그마한 투창인데요. 경보병들 이게 필름이에요. 이 필름인데 이 필름은 결국은 우리가 이 조그마한 창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그러니까 방패 있죠. 호플론. 자, 이 방패
을 가지고요. 이 방패 이게 손잡이거든요. 로마군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방패를 왼손으로 휴대하니까 왼손을 여기를 잡겠죠. 이 필름을 여기에 꽂아 넣는 거예요. 꽂아 넣어서 이걸 오므러뜨려 버리면 결국은 이 필름을 다시 바로 펴서 빼내야 결국은 전투를 할 수 있잖아요. 방패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당한 어떤 지체 시간이 걸리고 그 지체 시간을 이용해서 결국은 공격을 역공을 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방패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름은 뭐 기록에 의하면 그런 어떤 무기로 활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보병들은 이 필름을 4개 내지 5개를 활용을 해서요. 이 원형 방패를 휴대하고 그리고 청동투구나 이런 갑옷과 신가드 같은 이런 것들은 중무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열에서 적을 교란을 한 후에 뒤로 빠지는 이런 형태의 어떤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죠. 이제 방패 이름을 우리가 스쿠툼이라고 그래요. 스쿠툼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필름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거는 이 투창, 긴 투창이고요. 투창을 가지고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글라디우스나 아까 푸지오 같은 단검이죠. 단검이고요. 여기 단검을 휴대하고 투창을 가지고 청동 투구를 쓰고요. 그 다음에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 신 프로텍션 무릎 보호대 신가드죠. 신 무릎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무장한 중장보병 호플라이트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제 중장보병 호플라이트는 이 부유한 계층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주력군입니다. 그래서 공격과 이 결정적인 전투, 결전을 시도하는 어떤 방진을 형성해서요. 전투를 하죠. 결정적인 전투를 하고요. 청동투구와 또 흉갑, 검, 사각형 방패를 기본 무장으로 휴대를 했고요. 특히 제3전열은 우리가 트라이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제3전열에 있는 중장보병들은 창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병이 있죠. 그 다음에 경장보병이 있고 중장보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병 트루마라고 해서 중장기병이 있는데요. 이 트루마는 이 경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적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경무장을 해서 임무를 수행을 하지만 이제 주된 이 기병의 어떤 목적은 뭐냐면 탐색이나 정찰이 임무였어요. 오늘날의 어떤 뭐 수색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탐색과 정찰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뭐 말에서 내려가지고 직접 전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주 임무는 이제 주로 첩보 수집과 그리고 정찰의 임무였죠. 그 다음에 이 아까 이야기한 당시에 그 칼은요, 클라디우스나 푸지오는 양날이 있었어요. 양날이 있었고요. 자, 글라디우스는 양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약 한 60 내지 70cm 정도의 끝이 뾰족한 이런 형태였죠. 길이는 한 60 내지 70 정도 되고요. 근접 전투에서 주로 이제 결국은 팔랑스나 리지온이 어떤 대형을 형성해서 앞으로 쿵쾅 이렇게 전진을 하면서 서로 100 내지 150 정도 어떤 궁수의 어떤 사거리 내 접촉하게 되면 서로 이제 격돌을 해서 백병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이 글라디우스를 가지고 찌르고 베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만들어서 양쪽에 칼날이 있었고요. 쉽게 적의 사지나 또는 목을 벨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었죠. 이 푸지오는 뭐 또 다른 단검의 하나의 형태이고요. 근접전에서 주로 사용을 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스쿠툼은 이제 방패예요. 방패 이름이었고 우리 여기 그림 여기 방패지만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전투를 했던 거죠. 그래서 방패로 했던 어떤 포메이션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필름이었고 아까 설명한 조그마한 창이죠. 필름이었고요. 경보병들이 주로 이제 휴대를 해서 전열을 교란할 때 주로 쓴다고 그랬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호플라이트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로마군은 결국은 이러한 어떤 전통적인 무기 외에도요, 결정적으로 이제 알레시아 전투를 겪으면서 이 공성술이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가 알레시아죠. 알레시아고요. 여기 알레시아 군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로마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이제 알레시아 정원군들이 이렇게 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제 시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로마군이 이제 축성을 하게 된 배경이 된 게 바로 이게 BC 52년 이 갈리아 지역에, 갈리아는 오늘날의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시저가 당시에 지휘관이 되어서 갈리아를 정복을 하죠. 그게 뭐 우리가 갈리아 정복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갈리아 정복을 났습니다. 시저가. 그래서 오늘날의 프랑스 지역을 이제 정복해서 결국은 그 지역에 갈리아 정복할 때 일어났던 전투가 바로 이 알레시아 전투였어요. 이 알레시아 평야에서 이제 이루어진 전투인데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로마군이 약 한 5만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갈리아군 30만이 공방전을 벌이는 그런 과정에서 성곽으로 구축된 알레시아에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어요. 시저가. 자, 알레시아 군대가 여기에 성을 쌓고요. 이렇게 단단하게 방을 치려고 요지부동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격을 해도 공격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주 튼튼한 성을 쌓고 회자를 건설하고 이렇게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저가 저 알레시아를 경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딜레마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특히 외부에는 여기 외부 검정색 화살표기 외부 정원군들이에요. 이게 당시에 알레시아에 26만 명이라는 정원군이 또 정원을 할 그런 어떤 외부에서 로마군을 에워싸는 순간에 완전히 포위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포위망과 알레시아 여기 안에 있는 이 알레시아를 포위하고요. 또 외부의 어떤 정원군으로부터 또 방어를 해야 되는 이런 방어망을 동시에 구축을 해야 하는 이런 어떤 딜레마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저가 어쩔 수 없이 알레시아 외곽 지역에, 여기 알레시아 외곽 지역에 17km 정도의 진지를 구축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이게 갈색으로 된 부분이 있죠. 이게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둘러싸서 진지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17km 진지를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고지대의 능선을 따라서 21km에 달하는 이 외곽 진지를 또 구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또 두 번째 이게 이 갈색이 있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외곽 진지를 이렇게 구축을 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26만의 알레시아 정원군들이 오면 여기서 또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어 진지를 이렇게 바깥에 싸고, 그 다음에 여기 알레시아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또 여기에 내부에 또 포위망을 이렇게 쌓고 전투를 하는. 그래서 외부 방어망과 앞에 포위망 이 사이에서 이제 로마군이 전투를 하는 거예요. 시저 군대가 이런 형태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두 개 반벽 사이에서 약 한 120m 정도의 중간 지대에서 이제 로마군이 위치해서 안과 밖의 적에게 동시에 대응하도록 이제 이렇게 전략을 구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중 포위망과 방어망을 이제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로마의 군대가 축성술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군은 축성을 진행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어떤 단점은 있었지만 확실한 어떤 방어가 보장이 되었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보급선까지 이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저가 진지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로마군의 무기 체계와 방진 이런 것들은 결국 나중에 마케도니아로 이렇게 전수가 되어서 마케도니아로 전수가 되고 발전이 되고요. 그래서 경제력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병종이 편성이 됩니다. 전투에서는 이제 시저가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이 알레시아 전투를 기점으로 해서 로마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공성술이 발달하고 공성 무기가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자, 대표 이제 이 테스투도라는 것인데요. 이 테스투도는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거북이가 이 단단한 등껍질 속에 숨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 귀갑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군의 방패인 이 스쿠툼을 촘촘하게 이 방패로 벽을 쌓는 것이죠.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방패로 벽을 쌓아서 이렇게 벽을 쌓아서 이제 하나의 그 진형 포메이션을 형태로서 이 고대 팔랑스와 더불어서 2대 방패벽 전술로 이렇게 불리고 있죠. 이게 테스투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공성탑이에요. 이게 이제 알레시스 전투에 알레시스 군들이 이렇게
성을 쌓고 이렇게 있으니까 결국은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타워를 건설하는 것이죠. 이 공성탑을 쌓아서 여기에 계단을 만들어서 병사들이 이게 올라가서 여기에서 결국은 이제 투스기로 투척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타워를 이렇게 이동식으로 근접해서 이렇게 굴리면서 나중에는 이제 바퀴까지 이렇게 여기에 달립니다. 그래서 굴리면서 성에 접근을 해서 결국은 같은 대등한 높이에서 활을 쏘고 그 다음에 투석기로 향해서 화살을 쏘고 또 돌로 투석을 하면서 이제 성을 파괴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공성탑이죠. 이 파성추와 같이 근접형 공성 무기 일종이죠. 주로 이제 나무로 제작을 했지만 이 위에 이제 물을 먹인 어떤 가중이나 철판으로 덮어서 제작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 다수가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목재탑의 꼭대기 층에 이동할 수 있는 이 다리를 설치하죠. 여기 보이죠? 이런 다리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성벽에 접근을 했을 때 병사들이 다리를 건너가서 성벽 위에서 근접 전투를 전개할 수 있는 용도로 그렇게 제작이 되었죠. 자, 이 타워를 이제 성벽 근처로 가까이 옮겨서 물론 이제 여기 가까이 옮기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타워가 공격을 받지 않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고착 견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타워를 옮기면 여기서 다리를 이렇게 내려 놓으면 이 다리를 건너서 성 안으로 진입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런 목적이에요. 공성탑이. 이 로마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땅 위에서 이제 통나무를 깔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이제 굴려서 이동을 시켰지만 중세 때는 이 본체에 직접 바퀴를 달아서 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튼튼하고 또 견고한 성이나 요새를 공격할 때 주로 사용된 무기이고요. 또 전투간 적의 궁병을 견제하고 또 아군의 보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꼭대기층에 궁병, 즉 활을 쏠 수 있는 궁병들을 배치해서요. 배치를 했고요. 또 높이의 경우는 수십 미터에 이를 정도로 그런 높이에서 철방까지 덧입히고 또 오나그 이제 투석기죠. 투석기. 자, 이게 오나그의 모습이에요. 이 투석기를 이제 비롯해서 장거리 무기까지 설치한 강력한 어떤 공성 무기로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앞에 공성탑이고요. 자, 이 오나그는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에서 지속해서 사용했던 이런 투석기의 일종입니다. 긴 끈이나 이제 머리카락으로 양쪽 끝을 고정을 해서요. 투석 끈 모양의 이제 바위에 장착을 한 뒤에 윈치 이런 것들을 감아가지고 풀었다가 그 반동력으로 이제 투석을 하는 거예요. 사정거리가 상당히 긴 무기였고요. 사용된 돌의 무게가 보통 한 50k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거리는 약 한 400여 미터까지 날아갔고요. 자, 후반부에는 이 적들이 이 하얀 돌을 알고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에 검은색 돌을 칠해서 미리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또 주기도 했습니다. 발리스타죠. 이 발리스타와 그 다음에 이게 스콜피온이라는 건데요. 스콜피온과 이 발리스타는요, 이 쇠뇌라고 합니다. 커다란 쇠뇌라고 하는데요. 포위 공격을 할 때 주로 사용했던 강력한 어떤 파괴력과 사정거리를 가진 장거리 무기입니다. 이 발리스타와 스콜피온. 우리가 ballistic missile 하면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술 ICBM이잖아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죠? 발리스타, 그죠? 장거리용이라는 거예요. 장거리용. 이 쉐네 장거리 무기고요. 스콜피온과 더불어서 이 발리스타는 휴대도 가능을 했어요. 그리고 사정거리는 약 한 400m 정도에 달할 정도로 적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주었었죠. 주로 이제 돌과 큰 화살 등을 이제 발사를 했고요. 90kg까지의 돌까지 발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발리스타는요, 이 동물의 내장에서 뽑아 쓰는 이 실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탄력성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90kg까지의 돌까지 발사할 수 있고 사거리도 굉장히 멀리 나갔죠. 그런데 이제 이 스콜피온은요, 발리스타보다는 규모가 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병사 한 명이 조작을 할 수 있고 주로 이제 근접 전투에서 상황이 좋은 이 장거리 무기죠.
이 스콜피오는 일개 군단에 그러니까 로마 리지언이죠. 로마 군단, 로마의 레기온에 약 한 60여 개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분당 4발 정도의 발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사정거리 같은 경우에는 한 80m에서 330여 미터까지 날아갔고요. 파괴력은 이 적병의 갑옷과 또 방패를 뚫고 지나갈 정도로 강력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뭐 캐터펄트라고 있죠. 캐터펄트. 이 캐터펄트는 오나그하고 굉장히 유사한 건데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 투석기의 이 반대편을 한순간에 이제 내리 누름으로써, 여기 있죠. 여기 이 투석기를 한순간에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누름으로써 누르거나 또는 당김으로써 돌이 발사되는 원리를 이용한 공성 무기죠. 이 꼬아서 만든 줄 있죠. 여기 보면 줄 꼬아서 만든 줄, 이 꼬아서 만든 줄을 커다란 팔로 이제 잡아 당기거나 또는 놓는 힘을 이용해서 큰 돌등을 발사하게 만든 공성용 기구이고요. 오랜 기간 이제 준비와 집중력이 사실 있어야만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견고한 어떤 외벽과 탑을 무너뜨릴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여있던 이런 밀집해 있던 병사들을 이 캐터펄트로 이용해서 이제 흩어지게 만들고요. 또 목재로 만들어진 요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괴하기가 쉬웠죠. 이 캐터펄트로서. 그리고 특히 이 캐터펄트는 인화 물질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 내부에 불을 지르거나 또 성 안에 전염병을 퍼뜨릴 목적에서 죽은 동물의 사체를 날려보낸다든지 또는 적의 사기를 저하려는 목적으로 이 적병의 어떤 죽은 시신을 성 내부로 날리는 데도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벽을 헐무거나 또는 성문을 부수기 위해도 사용했지만 이런 목적으로도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무기들은, 투석기들은요, 중세 시대 이후에는 이제 화약 무기가 등장하면서 점점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의 전쟁과 무기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중세 시대의 전쟁과 무기 체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